전문가 세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특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아침부터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예.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의 공통된 혐의를 먼저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늘 아마 조윤선 장관의 집무실이 압수수색됐다라는 속보는 좀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진영과 안 맞는, 보수 진영과 안 맞는 사람들을 이제 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김기춘 전 실장도 여기에 관여돼 있고 조윤선 장관도 관여되어 있을 거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간 건데요. 보면은 그 특검 수사관들이 문체부 소속 부서 중에 예술정책국하고 콘텐츠정책국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럼 예술정책국은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라는 이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데인데. 그렇죠. 그럼 콘텐츠정책국 이거는 지금 이 차은택 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당시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예, 이 차은택이 문화산업,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문화산업 융합 벨트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네. 이것을 이 콘텐츠 정책국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차은택과 관련해서도 좀, 검찰에서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뇌물죄 부분도 이거는 대통령이 받는 의혹 말고 다른 부분에서 관련자들의 뇌물죄 부분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많은 많은 예상을 좀 해보게 하는데 어쨌거나 특검이 좀 뭐 발빠르게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좀 여론에서 이렇게 여론의 압박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거는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차근차근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보면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김 전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11시 10분쯤 조금 전에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 전 실장의 비서실장 시절의 업무 기록, 서류, 휴대전화 등을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나올까요? 그러게요. 지금 박지원 아니죠. 현이죠.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법미꾸라지라고 할 정도로 법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원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이겠고. 또 오랫동안 또 검사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압수수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난번 청문회 나와서 말을 바꾸실 때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의 허점을 그래도 좀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아마 뒤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장으로 재직 시에 본인이 한 상당 부분의 은행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수첩.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대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혹시 자료를 남긴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거의 부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무리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은 다 없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메모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겨두었다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결정적인 자료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성탄절인 어제 특검에 불려가서 15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김기춘 전 실장 바로 옆에 원래 청문회 때 앉아있을 때 아무 말 못했는데 어제는 좀 많은 얘기를 김 전 실장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은 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 이틀. 원래 당초 특검 같은 경우는 24일 불러서 밤샘 조사를 하려 했는데 김 전 차관이 내일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하루 조금 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5시간 어떻게 고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만은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의 기세에 눌린 탓인지 거의 말을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특검 같은 경우는 좀 국민적 여론을 갖다 뒷받침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대명분을 갖고 김종 전 차관을 갖다 누르는 모양인데 핵심적 사항은 그런 것 같아요. 김종 전 차관이 보니까 아마 2014년경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보면 문체부 어떤 고위 간부 출신의 사람을 갖다가 천거했는데 당시에 보면은
유진용 장관이 그걸 거부했답니다. 네. 거부했는데 거부하고 그 다음날 김기춘 당시 실장이 전화를 해서 왜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안 쓰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진용 당시 장관이죠. 당시 장관이 과거에 이러저러한 어떤 예를 들면서 인사청탁을 저 대목이군요. 그러니까 유진용 전 장관 때에 이제 인사청탁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때 유진용 장관이 그 차관이 장관한테 이런 사람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또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거 더 임명하라. 그때 유진용 장관이 이제 여기 해당 인사의 과거 어떤 범죄 전력 등등을 갖다가 들면서 그건 어렵다 얘기하니까 약간 당황한 듯이 김기춘 당시 실장이 전화를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김종 전 차관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보면 이 김종 전 차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아마 김종 전 차관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고강도 수사를 받은 것 같은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상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김종 모른다. 정신이 이상하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종 전 차관의 자백을 받은 듯 김기춘 비서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차은택이 내가 김기춘 전 실장을 최순실이 가부라에서 갔다가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 거기서부터 이제 차은택은 모른다 소리를 못하게 됐고, 그때 차은택이 갔더니 김종 전 차관이 와 있었다라고 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어정쩡한 상황이 됐죠. 김기춘 실장이 이제 김종을 안 만났다고 말할 수 없게 돼버렸는데, 네. 여하튼 지금 이게 보면 김종 전 차관이 평창 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에 문체부 고위 간부를 추천을 해달라고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당시 장관에게 부탁을 했는데 장관이 거절했어요. 뇌물수수 때문에 안 된다. 전력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또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해서 유진용 장관이 또 그 뇌물수수 전력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봐서는 뭔가 이 문체부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에 있어서는 김기춘 실장과 김종 전 차관이 같이 움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김기춘 실장이 김종 전 차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지금 목격자가 둘이잖아. 유진용 장관도 있죠. 김종 차관도 있죠. 그러면 뭐 아무리 김기춘 실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뭐 만일 법정에 간다고 하면 이거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저는 모든 걸 떠나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뭐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은 했는데, 네. 김기춘 실장은 그 정도까지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청문회에서. 그런 면에서도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인사들입니다. 네. 지금 구치소 청문회가 다시 재개가 돼서 12시부터 이제 7명이 이제 여당, 야당 합쳐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론 안 만나줄 것 같은데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최순실이 지금 냈거든요. 그 내용,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일단 썼고요. 또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런저런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번에 몸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할 때는 공황장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공황장애 약을 그 구치소에 한 알도 반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깨병 아니냐는 그런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몸이 너무 좋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의원들이 시시비비를 어떻게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법과 지금 형사소송법과 그 법을 들먹이는 이유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제대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은 지금 안에 들어가서 그 특별 면회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특별 면회 아직은 못 들어갔고요. 네, 그렇죠. 7명이 지금 대기하면서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치소 측에서는 그 보안시설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특별 면회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 면회도 본인이 안 하지 나오면 않으면 그것도 방법이 할 수 없는 없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아니, 자신의 재판은 그렇게 당당하게 출석을 하면서 여기 찾아간 뭐 국조위원들은 그까지 갔는데도 못 만나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멘탈 갑인 것 같습니다. 강하다, 멘탈이. 예, 네. 시스템 말로. 예. 그러니까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국회가 그야말로 찾아가는 청문회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단호하게 못 나간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법조안까지 지금 인용을 하면서 사유서를 냈는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최순실의 하여간 학습 습득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 지금 지금 구속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형사 그 법정에서 최순실의 그 대응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요. 계속 그 수감동 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최순실 모녀의 금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고가 2개가 있었는데 색깔도 좀 희한합니다. 빨간색하고 또 검은색 금고를 집에 뒀다. 집안에 2개를 뒀는데 이것을 압수수색 전에 치웠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압수수색 전에 치운 저 금고 2개. 과연 뭐가 들었을까? 이게 나온 게 가사도우미의 증언 때문이거든요. 가사도우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서울 강남이죠. 고급 아파트에 검은색, 빨간색 금고 2개를 갖고 있었다. 자, 한 분은 가사도우미, 또 한 분은 입주해서 육아.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정유라의 딸이, 그 아들이겠죠. 아들이죠. 예. 그 2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금고는 딸방, 빨간색 금고는 안방이니까 이제 최순실 방에 있었다. 소형 냉장고라 그래서 소형 냉장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 한 90cm 정도 크기 높이 그 정도 같은데 미루어 짐작한데 그 안에 대부분 보면 이제 폐물 같은 거 보관하고 또 금붙이나 보석, 금붙이, 폐물, 금괴 거기에다 보면 유가증권 같은 거 이런 집문서 거기다가 쓰려는 현금, 세탁된 수표 이런 등등의 것이 있지 않았겠나 짐작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2 가사도우미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이 최순실의 방에 있었고 또 하나는 정유라의 방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감쪽같이 치워졌다. 네.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무엇이 들었겠는가라고 우리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만 이미 최순실이 보면 이미 9월 3일 날 독일 가서 그때부터 여러 보면은 어떤 증거 등을 갖다 인멸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 나오죠. 예. 나오고 있고 최근에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노승일 부장과의 통화에도 보면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정황들 또 마침 보면 지난 10월 말에 들어와서도 한 31시간 동안 시간을 갖고 무언가를 갖다가 준비했던 그런 정황들로 봐서 귀중한 게 있을 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는 최순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거를 압수수색 전에 없앴다고 하니까 정말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씨의 특이한 습관을 이 육아도우미와 가사도우미가 증언을 했는데요. 네, 저렇게 얘기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심에 현금 수백만 원을 말아서 끼워놓고 썼다고 합니다. 300만 원을 말아서 화장지에 화장지에 끼워놓고 나중에는 어디에 넣는지도 깜빡해서 범인 색출 작업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두루마리 화장지 한번 저기가 직접 이겁니다.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집에서. 그 안에다가 돈을 한번 말아 넣어봤어요. 이게 5만 원짜리 60장입니다. 그렇죠. 300만 원. 이게 이제 저희가 넣어봤더니 이게 쉽게 이렇게 들어가요. 보시면 이게 쉽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여기다 한 100장까지도 꽉 끼우면 들어가겠다 이랬는데 정말로 이게 이렇게 저희가 다 세보고 넣은 건데 5만 원짜리 60장이 가볍게 들어갑니다. 네. 저는 그 소식도 좀 궁금했던 게 통상 보면 한번 줘보세요. 네.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갑 같은 데 넣어서 쓰지 이걸 갖다 집에서 쓰면 왜 번거롭게 하필이면 또 화장실에 거기다가 꼬깃꼬깃 해갖고 이런 식으로 넣었는지 참 보면 아주 괴팍한 모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알뜰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휴지심에 넣어서 쓰는 게. 아니 저게 저는 위장용으로 쓴 거 아닌가. 이분이 이제 진술하신 내용이 쓰던 그 휴지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 휴지 이렇게 요즘 아주 대형으로 해가지고 쌓아놓으면은 저게 지금 대충 넣은 게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꼬깃꼬깃해서 넣으면은 저 말이당 말면 한 500만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10개면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가볍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저는 저런 거를 이렇게 쌓아놔서 만에 하나도 국세청에 조사하거나 이럴 때 감춰두는 그러니까 가장에서 위장해 놓는 용도는 아니었는지 이 인터뷰한 분의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하튼 이 최순실이 지금 보여준 그 샘플실에서도 현금을 꺼냈었고 또 원장 김영재 그 원장 거기 성형외과에서도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에 결제했다라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 금고도 그렇지만 뭔가 현금이 굉장히 많았고 집에 그렇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게 부정한 돈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예금 네. 거래가 아니라면. 요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정치판에서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13세, 15대 때 보면은 통상 보면 이게 좀 은밀한 자금들, 그러니까 만 원짜리죠, 그죠? 좀 들어보시죠. 여기 만 원짜리를 갖다 하면 여기다가 노란 고무줄을 감습니다. 그 노란 일반적 고무줄이요. 밴드라고 그러죠. 고무 네, 밴드를 네. 감으면은 예를 들어 만 원짜리 50장이면 50만 원 아니에요? 그다음에 30만 원 아니에요? 돌돌 말면 이게 60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갖고 아유 박 위원장님 이거 옛날 얘기하시는 옛날 거죠? 요즘 아닙니다. 요즘 그럴 때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보면 대부분 정직치 못한 네. 보면 저 출처가 좀 밝혀서 검은 돈이라고 할 수 검은 있죠. 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돈을 돌돌 말아서 쓰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최순실 이수희 변호사의 말씀대로 그런저런 식으로 여기저기다 숨겨놨다 하면은 또 일견 또 보면 아 괴팍한 가운데도 이해할 구석은 있다. 이해할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검은 돈이니까.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만 뭐 4천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적도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급할 때 현금을 여기저기 숨겨놔야 될 테니까 그런 추론과도 앞뒤가 맞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저기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4천만 원이면 8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금을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아까 집에 개인 금고가 조그만한 냉장고라고 한다면 거기는 상당히 그 현금을 많이 보관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제 있거든요. 했다가 빼서 쓰는 그렇죠. 거예요. 빼서 쓰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보면 이 지금 그 본인이 지금 집에 이 그 조그만한 금고를 뒀다고 그러는데 사실 좀 돈 있는 분들은 은행 같은 데다가 금고를 빌려서 개인 그 사금고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압수수색에 그 금고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했다는 것이 아닌가. 향후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 그 금고를 두고 현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언니가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찾아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이 도우미들이 증언을 했는데요. 태블릿 PC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는 쓸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고영태 씨도 최순실 씨는 쓸 줄 모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항상 안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썼다. 그뿐만이 아니고 늘 충전기에 꽂혀 있는 상태였고 옆에 메모지가 있어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야말로 뭐 늘 그냥 몸 곁에 두고 항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블릿 PC가 지금 문제의 그 태블릿 PC랑 같은 건지는 지금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여하튼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늘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고영태도 그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를 아예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폴더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는 것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할 거다라는 취지에 잘 못 쓴다라는 얘기였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의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더 이상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난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쟁점이 된다는 것, 논점이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최순실 게이트의 논점을 흐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우미의 증언으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 계속 확인해주는 차원인 것 같은데 태반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의 중독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두 도우미의 증언, 네. 집에 주사기와 태반 앰플 등 한 상자씩 보관을 했다. 주사 아줌마 이게 이제 뭐 속칭 야미로 놓는 분들 야미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죠. 같습니다. 예, 예. 일본 말이라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매주 찾아와 최순실에게 태반 주사 놨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저 김영재 의원에도 의원, 보면은 네. 한 3년 동안 8천만 원 정도 네. 이른바 보면 저 패키지로 묶어놓고 계속 받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보니까 뭐 태반 주사를 갖다가 뭐 앰플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네. 그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마쳤던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뛰는 걸 흔히 야매라 그러죠. 네. 전직이기도 하고요. 전직 뭐 간호 대부분 전직이에요. 예, 예. 전직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있다가 나중에 보면 총 프리랜서로 뛰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다시 엄격하면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의료법 위반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 이런 거 있죠. 병원에 가기 귀찮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뭐 정맥 주사를 맞는다든가 또 피하 주사를 맞는다든가 맞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도우미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병원에 가는 거 가는 거고 뭐 귀찮으면 집에서도 보면 그런 주사 등등을 갖다가 영양제죠. 아마 상시로 맞았다는 그렇게 집에서 맞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거의 뭐 약물 중독에 가까운 최순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기사도우미는 가까이에서 보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뿐만이 아니고 좀 재밌는 게 청와대 김밥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유명한 조리장 김밥이죠. 네, 조리장이 매주 일요일마다 김밥을 싸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도우미 중에 한 분이 가끔 검은 봉지에 김밥을 담아와서 먹으라고 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최 씨 살림 수준과는 수준이 맞지 않아서 좀 놀랬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게 꼭 그러니까 조리장 증언에 따르면 꼭 뭐 밖에 사다 주면 안 먹고 자기가 말아달라고 해서 몇 줄씩 사달라고 했던 그 김밥 아닙니까? 그렇죠. 초창기에는 청와대 출입할 때는 밖에 사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자신 입맛이 안 맞으니까 조리장 또 뭐 청와대 조리장 하면 또 음식 솜씨가 탁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싸준 또 이 김밥을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딸 또 정유라 씨 생각도 나고 뭐 그랬으니까 아마 싸달라고 해서 아마 같이 들고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증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도우미들이 제대로 그 최순실 씨의 행태를 옆에서 제대로 지켜봤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금고 2개에다가 딸 방에다 놓고 자기 방에다 놓고 뭐 화장지 마리에 이 수백만 원씩 이게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최태민 씨, 이 사망한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두원 전 의원, MB 정부의 책사였고 경선 때 이 공보를 총괄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뭉칫돈이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제 뭉칫돈이 이제 결국 그 일가의 재산에 뭐라 그럴까 종잣돈이랄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박정희 대통령 개인 재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가능한 거죠. 현금이 아니고 채권 더미를 실어서 날랐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2, 3천억 정도 된다. 그렇게 관저에서 가져갔을 텐데 그걸 본인 모르게 어떻게 가져가요. 그럼 맡겨놓은 돈을 그냥 내가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최태민 씨에게 뭉칫돈이 들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두원 의원은 이제 2007년 후보 경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를 다 검증하는 검증팀장 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소스가 있었겠죠. 근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기억하시죠? 9억 5천만 원 이야기. 왜 9억 5천만 원이 뭐냐니까 사실은 그게 박정희 대통령 내실에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김계원 비서실장 그 부속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냐니까 대통령 그 당시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일종의 통치자금을 갖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보면 그때 쓰기 위해서 비서실장 부속실에다가 놔두었던 9억 5천만 원 그거 갖고 뭐 보면 뭐 2억은 뭐 당시 계엄사령관 주었고 1억은 합수부에 수사비를 썼고 5천만 원은 국방부 장관을 주었고 6억을 갖다가 박근혜 유가족한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보면 그 외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에 불과하니까 몸통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정두원 의원 이야기는 뭐냐니까 11.6 이후에 보면 대략 한 달 가까이는 박근영 씨가 청와대 삽니다. 살다 그 다음에 신당동으로 이사를 나오는데 그 무렵쯤으로 짐작되는 무렵에 이른바 뭉칫돈과 뭐 금괴 등등이 채권을 뭐 실어 날랐다는. 그 채권은 그건 동아일보가 2013년에 그 당시 2월경에 어떻게 보면 사실 특종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당시에 보면 안병호 수경사령관 그 비서실장이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당시 문광부 차관이 3쿼터 4분의 3톤 트럭을 갖고 나왔다는 얘기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검이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산과 최순실 이 재산이 혼재되어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삼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수뢰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특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태민 40여 년 전에 최태민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일반 통치 비자금이 섞여서 혼재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논리적으로 해보면 네. 94년 5월 1일에 네. 최태민이 사망을 했는데 예. 다음 해인 96년에 최순실이 소득세로만 6천만 원이 넘게 냈다는 국세청 기록이 나왔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돈이 뭐 얼마나 많길래 많이 벌었길래 물론 뭐 태권도장이 무슨 영진 전문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만으로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태민의 그러니까 최순실의 이복 오빠가 되죠. 최석 씨. 예, 그분이 말에 의하면은 이제 최태민의 돈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의 자매들이. 그런데 이제 그 6천만 원을 소득세로 낸 96년 그 후에 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요. 그런데 파봐도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셈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호수는 있는데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었다. 출처불명으로 그 매번 세무조사가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특검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또 파헤칠지에 대한 한계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저 돈이 네. 최순실이 몇 번을 세무조사를 당해요. 네. 그런 데서 나온 어떤 습벽이 아닌가, 습관이 그러니까 아닌가. 세금을 피하고 예. 현찰을 숨기려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이런 버릇을 낳았다 이런 얘기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최순실 일가의 이 재산은 누가 봐도 최태민이 그 기원이고 그 돈이고 그러면은 최태민은 뭘로 벌었겠느냐. 우리가 다 아는 뭐 그 구국 선교단서부터 시작인 건데. 유경재단 횡령부터. 유경재단. 예. 다만 이제 지금 뇌물죄에서 법리 구성을 위해서 특검에서 대통령의 재산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재산을 눈여겨보는 게 저는 정치적인 파장도 크다고 봐요. 이게 네. 법적으로 뇌물죄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은 재산을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선거 때는 그 한 채 거짓도 있으면 안 돼요. 재산 공직자 재산 네, 신고하는 네, 데 그렇죠. 있어서. 네. 그런데 만일 대통령이 딴주머니가 나왔다? 저는 이거는 이 정권의 정통성과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대통령의 재산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자매들의 재산을과 관련해서 임선희 씨, 그러니까 이 자매의 어머니가 뭐, 예. 이제 건물을 막 이제 이게 물려주고 증여해주고 하면서 하는 과정들이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태민의 재산이 어머니 손을 거쳐서 딸들에게 이제 분식됐다는 얘기죠? 내려갔다는 그렇죠. 얘기죠? 오늘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임선희 씨가 그 최순실 씨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해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최순실 씨가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원래 내 건데 딴 사람 이름으로 지금 이제 등기를 해놓는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차명으로 지금 부동산을 등기를 해놨다가 사실 뭐 90년대 말부터는 이제 지금 그 명의신탁을 못하도록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름대로 이제 뭐 이 정여세나 또 이 취득세 같은 걸 다 냈겠죠. 냈는데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임선희 씨가 그 재산을 그러니까 지금 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고 해서 그렇게 딸에게 넘겨주는 그런 약간 지금 그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딸들에게 최태민 씨가 갖고 있던 이 그 명의 재산을 넘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최태민 씨 일가에 대해서 이 여론이 뭐 그렇게 주목되어서 쳐다보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좀 쉽게 아마 그 자기 그 부동산들을 그에게 부동산들이 이 딸들에게 넘어가는데 아주 그 쉽게 넘어갔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했던 바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어디 아파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자, 우병우 수석 어떻게 대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제가 당시 갑자기 저도 뭐 특별감찰관이라서 저에 대해서 그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뭐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한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때 정말로 아프십니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당할 수 있겠어?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 요새 뭐 이제 네. 여러 폭력배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예, 대사죠. 감당할 그런 수 류의. 있겠느냐. 그 자기 위력을 지금 보여준 건데 좀 저기서 좀 더 파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내에서의 위세는 대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더 청문회에서 다른 의원들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대면 보고 얘기를 할 때 어디서 했냐라고 뭐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한테 연락받아서 대면 보고 했느냐 그랬을 때 우병우 수석이 관저라는 말도 했어요. 관저에서도 연락받고 그렇다 그러면은 관저에 들어가 몇 안 되는 또 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우 수석이 소문대로 그 청와대 내에서 정말 그 위세가 대단했을 거다. 그렇다 그러면 최순실의 이런 전횡을 몰랐겠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특검팀도 그렇고요. 네. 이게 파헤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이걸 좀 갈무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부터 빨리 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